고려대 대학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의 교수이면서 현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이신 김신공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김신공 교수님은 지금 현재 통일보건의료학회의 이사장을 전우택 교수님 이어서 하고 계시고, 지금 원래는 내분비내과 교수시고 또한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상임이사이시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비상임의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국제제재 속에서 창의적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목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제조제를 돌파해야지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하자는 거는 너무 좀 패시브한 생각 아니냐. 그런데 제가 전제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저는 전면적인 비핵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속에서 인도적인 협력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원칙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코로나 시대 앞서 얘기 들으셨지만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방역 협력이 국제 제재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그런 협력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제재 속에서 가능한 우리가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잘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게 한반도의 불통을 극복하는 마중물로도 역할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그래서 국제 제재 속에서 어떻게 창의적 협력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무게라는 제가 키워드를 써놨는데,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혹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혹은 인종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까 전우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류애적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스리랑카를 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쓰나미로 스리랑카에 있는 3만 명의 사망자가 났던 비극의 현장이죠. 근데 제가 여기 갔던 것도 우리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무게와 이역만리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무게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다양한 국가 타국에 가서 의료봉사하는 이유들도 여기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스리랑카에 가서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당시에도 내전 중이었습니다. 6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녀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지? 제가 뒤져보니까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상해자까지 하면은 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있었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공의를 하고 있었던 90년대 고난의 인구 때 수십만 명에서 적어도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근데 그 당시에 전공의 생활에 정신없긴 했지만 이런 거에 제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바로 내 이웃 땅에서 벌어지는 사태와 상황에 대해서 무감했다라는 거를 되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또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무료 검진을 시작했고 그게 북한 이탈 주민 코호트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무게가 생명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겠느냐?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상상하는 거다. 그거를 잘하는 거가 좋은 의사가 되는 첫걸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 김영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단된 한반도를 저는 70년 된 중증 만성 질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서로 총을 겨누고 있고 스스로 힘으로 질병 해결의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비관적 상황의 중증 만성 질환자. 이 중증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보건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ODA 지원받은 걸 한 건데요. 보면은 캄보디아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미얀마, 베트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에 거의 없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하에서 ODA도 역시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헝거 인덱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기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은 이 지표에서 다 빠져 있고요. 117개국 분석이 가능한 나라에서 북한이 그나마 나아진 게 지금 92등인데, 이 시리어스에다 27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의 대개 나라들이 갖는 정도의 점수이거든요. 2000년도부터 조금씩 그래도 호전되고 있고 여러 지표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50%에 달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이 직면한 삼중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속되는 유엔 제재는 이제 상수죠. 그런데 금년도에 생긴 두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유엔 제재 속에서도 북한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던 게 중국과의 무역이었는데, 최근의 통계를 보면 그 무역도 90%가 줄어든 걸로 돼 있고, 이게 아마 장마당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특히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역할을 했을 텐데 큰 사실은 스스로 숨통을 조이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최근에 닥친 홍수와 태풍의 피해가 또 다른 변수가 되면서 북한이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세프의 책을 보면 어린이 예방 접종도 북한이 국경 맹세를 하면서 차질을 맺고 있다. 최근 8월달에 보도인데요. 북한의 다련 남포 해상 운송이 일시 중단되며 의약품 반입에 차질을 맺고 있다. 9월달 보도입니다. 북한의 곡창 지역이 40년 만에 최대 강수량, 식량난이 심해지고 있다. 식량난이 심해지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 이게 면역 상태와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이완 가능성, 또 그걸로 인한 치사율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문제, 이 보건의료의 영역에 우리가 시급히 주목을 해야 되고, 통일은 사실 영토의 통합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통일이거든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건강한 사람의 통일이 되어서는 그건 미래의 희망적인 통일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게 미래 언젠가는 우리가 맞닥뜨릴 통일을 위한 유효한 투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속에서 그나마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화해할 수 있는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보건의료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통의 상황,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2만 평방킬로미터가 바로 한반도의 면적입니다. 이 남북한 미세먼지가 DMZ가 있다고 못 넘어가는 게 아니겠죠. 또 백두산이 휴화산이긴 한데 천년 단위로 폭발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머지않아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재해가 닥친다면 이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특히 감염성 질환의 문제는 국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감염성 질환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감염성 질환이 곧 북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초래한 이런 신종 감염병 위기, 이것을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코로나 위기에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기여하는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면 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말씀 주셨던 소연평도 실종자 피격과 관련된 이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북한에 의해 자행된 한국 국민의 소름 끼치는 죽음은 서울과 평양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열망에 타격을 입혔다. 실제 그렇고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반문명적인, 반인륜적인 일이 왜 도대체? 그래서 아까 전학대 선생님이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북한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코로나19가 미치는 이 위기의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동신문 보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 한 명의 감염자라도 발생할 경우 그 후과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개성공단에 우리 탈북자 다시 월북하면서 거기를 봉쇄한 이후에 사회안정성 포고문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조준 국경지역의 진입자에 군법을 적용한다. 이게 사살해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 이거를 확인시켜준 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심포지엄에 이렇게 얘기했죠.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역의 불법 월경자들에게 사살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게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입될 때 북한의 경우에 따라서는 괴멸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보건의료 인프라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 약품 진단 설비들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 해왔고요. 때문에 코로나19에 대응은 북한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양의 현대적 종합병원 이거를 왜 이 시기에 이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북한에 제대로 된 현대식 병원이 없다. 김만희 병원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낡았죠. 89년도에 만들어진 병원이고 그래서 이런 거가 북한 사원에서 일종의 상징성 이미지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개성지역 폐쇄, 또 국가 방역체계 최대 비상체계의 격상, 또 최근의 피살 사건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를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노동신문의 보도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평양 종합병원이 보니까 연면적이 14만 평방제곱미터입니다. 이 서울 아산병원 면적과 거의 비슷한 걸로 돼 있고, 병상은 저희 안암병원 병상이 1,200개인데 이렇게 마주보는 쌍둥이 건물로 돼 있고 타일까지 지금 거의, 그래서 7개월 만에 사실 완공한다라는 게 우리 상황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북한은 이제 뭐 천리마 운동, 속도전, 만리마 운동을 하면서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최후 보루의 성격도 있지 않을까. 최고 지도자의 애민사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공은 되더라도 그 안에 진단기기, 인공호흡기, 음압시설 내부적으로 도는 자료 보니까 인공호흡기에 대한 게 80개 이상을 그쪽에서 필요한 것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인공호흡기 80개 이상이라는 거는 중환자실이 80배 이상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래서 건물은 만들어지만 사실 그 안에 이 시설들을 채우는 것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저희 협력할 수 있는 꼭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는 거 같던 게 관광 사업이죠. 코로나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또 했을 거긴 할 텐데 예전에 이제 원산 갈마 지역 이렇게 군사 훈련하는 지역으로도 쓰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죠. 명사심리 해수욕장. 근데 이게 건설이 2018년부터 된 걸로 돼 있고 세 차례 완공이 연기됐고 들리는 얘기로는 김정은 통치자금이 직접 들어간 곳이다. 근데 계속 완공을 못 시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전국. 근데 방역 없이 관광이 없다라는 건 너무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K 방역을 통해서 전 세계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북한에 적용될 수 있고 일단은 북한의 접경 지역 입출국 다 막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면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감염병 공동대응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이미 기존에 합의가 있습니다. 잘 합의들은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이것들을 이행하는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전염병 대응과 관련된 또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모델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꿈꾸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들을 들어보시고 또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고요. 창의적 모델을 하려면 저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편성, 보편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시급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보편성의 측면에서는 인도주의라는 명분만큼 보편적인 명분은 없죠. 그리고 생명보호만큼 시급한 건 없을 거고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 우리 북한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 이익이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의 명분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저희 통일본학회에서 지난 3월 달에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개성공단을 창의적으로 한번 전환해보자.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일단 기존의 갈등 관계를 유보하자. 그리고 남북 화해의 상징에서 지금은 갈등의 상처로 변모된 개성공단을 남북을 넘어 전 인류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전초기지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자원들을 생산하고 이거를 남북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넘어서 전 세계에 공유하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호혜적이고 전 세계에 기여하는 이런 모델을 저희가 제안을 했던 바가 있는데 몇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방호물자 생산 기지로 전환하는 거 빨리 되느냐, 또 지속 가능하냐. 근데 코로나가 언제 종료될 거냐? 지난해 있었던 신종 플루 같은 경우도
WHO가 종료선 정식 선언을 하는데 거의 3년이 걸렸거든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정식 선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생산이 가능한 방호 용품부터 시작해서 준비되는 대로 고도화된 장비 생산으로 가는 것. 또 북한은 위에서 결정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속도 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가 잘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신종 감염병 위기는 반복될 거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연결 사회가 됐고 인간과 자연의 경계들이 많이 허물어지면서 때문에 감염병 대응 자원의 생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신 등에 대한 국제적 소유 이런 것도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개성공단을 열 것이냐, 이거를 이제 클린존으로 만들고 아까 말씀드리는 최첨단의 방역들을 통해서 거기에 유입되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감염병 위험 전염의 위험들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전문가의 재반 대책들을 같이 우리가 수립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엔 제재를 지키는 가운데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국제사회 규제를 존중하며 진행하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원칙에 기반하고 그리고 이 언제까지 운영할 거냐. WHO가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선포할 때까지 1차적으로 유효하고 그 이후에 재평가해서 지속할지에 대한 그리고 북한이 도동한 노동력과 자원에 대한 보상도 가급적 현물로 그래서 이 현물에는 의약품 또 공중보건 위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호용품, 생필품 그다음에 병원에 쓸 수 있는 그런 의료 장비들과 같은 현물로 한정한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일정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또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미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야 가능한 거고 미국 정부와 우리 간의 사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데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는 유의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포괄적 유예를 합의하고 이걸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유도하는 노력들을 정치적으로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북한이 움직일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명분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핵으로 세계를 위협해오던 북한의 이미지를 벗고 인류의 보건하기 위해 북한이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빈곤과 개독을 위해서 백신도 결국은 개발이 되면 생산되어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 또 국제 백신 연구소가 있는데 북한이 그런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인 유익도 되겠죠. 북한의 방역에 대한 도움을 주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의 보건의료 진단과 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로켓맨이라고 하는데 백신맨으로 좀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좀 나서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게 사실은 하이 레벨에서 얘기되지 않으면 결정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제안했던 게 특사 파견이나 원포인트 정상간 만남. 그래서 이건 다른 북핵 여러 문제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한반도 및 전 세계 감염병 위기에 공동 대응한다는 의제를 중심으로 그렇지만 최근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정부가 대북 행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북한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 공동조사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행동들이 수반될 때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유엔 연설을 이미 하면서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를 제안한다. 근데 정부 간 만남이 만약에 쉽지 않다면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공동회의로부터 시작하는 구상들을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성공단이 지금 협력의 상징에서 상처뿐인 곳으로 바뀌었지만 이걸 다시 치유의 상징으로 바꿔내는 거, 또 전염성 질환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나중에 공동질병관리본부로 확대시키는 거,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이런 ICT 첨단 종합병원이 움직이면서 긴급고에 나설 수 있는 거, 그리고 DMZ 인근의 남북 생명보건단지, 남북 바이오메디칼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이후에 이건 관계가 더 좋아져야겠지만 그리고 관계가 좋아진다면 낮은 선복 같은 경우에는 미래 특구 첨단 병원으로 우리가 협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비극적 참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비극적 참사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교류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83년도 10월에 아웅산 테러가 있었고 당시에 21명의 민간 희생자, 4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극적인 참사였죠. 국민적 분노 굉장히 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우리나라에 수해 생긴 거에 대해서 수해 물자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받을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당시 받았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결정이 있었겠죠. 아시안 게임 또 올림픽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 모드를 만들기 위한. 어쨌든 이게 이루어지면서 한적이 북한의 수재 물자 제공을 수락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참사 이후에 불과 1년 이내 이런 문제가, 그로부터 남북 적십자 회담이 이루어지고 최초의 남북한 경제회담이 이루어지고 최초의 남북한 이산가정 성봉이 이루어진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비극적 참사가 인도적 교류를 통해서 극복되었던 사례이죠. 보건의료의 특성은 생명 존중입니다. 지난 작년도 5월 달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저는 북한에 있었습니다. 북한 평양에 모여 있는 200여 명의 북한 당뇨병 전문가에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죠. 미사일이라고 하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당뇨병 치료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때 만났던 조선병원협회 김경애 위원장, 신봉필 부위원장,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핵소고지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미국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 지역에 지원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근데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친구였어요. 그렇지만 애국하는 마음으로 친구들도 다 가 있는데 전쟁 현장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집총을 거부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의무병으로서 역할하는 거죠. 그리고 미일 전쟁의 와중에서 무기 없이 75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전쟁 실화를 만든 게 핵소고지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놓는데 구해온 사람들 중에 일본군이 있어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를 쏴 죽일 수 있는 그런 적군을 구해내는 일까지도 해내는 게 바로 보건의료 적십자 정신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남북관계가 생명입니다. 이게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들도 있고요. 한반도라고 하는 그런 또 중증 환자의 생명, 관계가 좋지 않으면 희생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역설로 바꿔서 남북한의 보건의료의 교류 협력이 생명을 연결하는 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